이게 가능한가요? 외국인들이 100% 놀라는 한국 문화 탑5. 메뉴 한 개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나오죠? 한국에 여행 온 프랑스 여성 클레어가 처음으로 명동의 한 한식당에 들어갔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김치찌개 하나만 조심스럽게 주문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정확히 그 메뉴 하나만 나오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상 위에 하나둘씩 반찬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순식간에 테이블이 작은 접시들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클레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이걸 다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손님 거예요? 옆 테이블 한국인 손님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먹다가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한국이구나. 식사 중간에 사장님이 다가와 반찬 더 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클레어는 완전히 놀라고 말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추가 음식은 당연히 추가 비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찬을 리필해 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마치고 나니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료라고요? 클레어는 계속 되묻었지만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많이 드세요라고만 말했습니다. 한국의 식사 문화는 단순히 반찬이 많다를 넘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가족처럼 서로 나눠 먹고 부족하면 더 채워주고 남는 건 싸주기까지 합니다. 클레어는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배가 고픈 게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배불리 먹는 게 예의인 것 같았어요. 유럽에서는 각자 주문한 음식만 먹는 것이 당연하고 누군가 내 접시를 건드리면 실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같이 나누고 같이 맛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죠.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라며 자연스럽게 음식을 권합니다. 클레어는 여행이 끝날 무렵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는 것도 놀랍지만 함께 먹는 문화가 더 따뜻했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프랑스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꼭 말해줄 거예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면서 마음도 함께 나눈다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정문화, 그 따뜻함이 외국인들에게는 낯설지만 깊은 감동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클레어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 식당을 다시 찾았고 사장님께 고맙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식사였어요 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 메모는 식당 벽에 붙어 있다고 하네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정말 괜찮나요? 이 사람들 정말 미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본 건가요? 미국 뉴욕에서 온 존이 홍대 카페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말입니다. 그는 자리를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곳곳에 테이블마다 노트북, 지갑, 최신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카운터에 줄을 서 있거나 화장실에 간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은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거 함정인가? 숨은 카메라 촬영인가? 뉴욕에서 10년을 살았던 존에게 이런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에서는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는 것조차 위험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잠깐 한눈을 팔면 물건이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태연하게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존은 조심스럽게 옆 테이블 한국인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여기서 물건 두고 자리 비워도 진짜 괜찮아요? 그 대학생은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왜요? 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상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밤에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잠시 두고 자리를 비워도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경찰의 빠른 대응, 전국 곳곳에 촘촘히 설치된 CCTV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물건을 존중하는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존은 한국 체류 중 직접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배낭을 좌석에 두고 내린 것입니다. 30분 뒤에야 깨달은 그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끝났다. 여권도 있었는데. 하지만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전화하자 놀랍게도 그의 배낭이 이미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탄 승객이 발견해 바로 역무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갑 속 현금, 카드, 여권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에서 온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명동에서 쇼핑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심지어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까지 들어있던 지갑이었죠. 절망하던 그들에게 3시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해 지갑을 주운 시민을 찾아냈고 그 시민은 이미 경찰서에 지갑을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나중에 경찰서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를 넘어 서로를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존은 한국을 떠나기 전 친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밤이 나처럼 안전한 나라야. 여자들이 새벽 2시에 혼자 길을 걷고 사람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나가. 이게 가능한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될까? 이 말 속에는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예의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밤 11시에 주문한 생선이 새벽 6시에 도착했다고요? 이건 마법인가요? 아니면 시간여행인가요? 영국 런던에서 온 소피가 한국의 배송 시스템을 처음 경험한 뒤 한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출출함을 느낀 소피는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온라인 마켓 앱을 열어봤습니다. 밤 10시 50분 그녀는 호기심에 신선한 과일과 우유 그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 재료를 주문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최소 3일은 기다려야 하는 주문이었죠. 주문을 마치고 화면을 보니 내일 아침 7시 전 도착 예정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소피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설마. 한국 시간 개념이 다른 건가? 영국에서 내일이라는 건 보통 다음날 저녁이나 모레를 의미했으니까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6시 30분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포장된 보냉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소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어젯밤 주문한 모든 상품이 완벽하게 신선한 상태로 들어 있었습니다. 우유는 차갑고 과일은 싱싱하고 빵은 따뜻하기까지 했습니다. 소피는 즉시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 밤에 주문했는데 새벽에 왔어. 그것도 완벽한 상태로. 런던의 친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지만 소피가 박스를 보여주자 친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빠른 배송이라고 해도 2일에서 3일은 기본이고 특히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하루 만에 그것도 새벽에 받아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존 프라임도 다음날 저녁 배송이 최선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밤에 주문하면 자고 일어났을 때 문 앞에 도착해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소피는 며칠 뒤 더 대담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밤 11시 50분 자정 10분 전에 아이스크림과 냉동식품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한국이라도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7시 문 앞에는 여전히 얼어있는 아이스크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피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파는 나라다. 아니, 시간을 선물하는 나라다. 한국의 새벽 배송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물류 시스템, 배송 기사들의 헌신, 그리고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물류센터, 최적화된 배송 루트, 새벽에도 묵묵히 일하는 배송 기사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소피는 한국을 떠나기 전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3주를 살았습니다.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다시 3일을 기다려야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요. 한국은 움직임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도 빠르고 배송도 빠르고 서비스도 빠르고 정말 시간을 선물해 주는 나라예요. 한국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 글에는 전 세계에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호칭이 이렇게 복잡한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실수 안 하나요? 저는 언어학을 전공했는데 한국어 호칭 체계는 정말 대학원 수준이에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애나가 한국어 수업 첫날 했던 말입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오빠, 언니, 형, 누나, 선배, 후배, 아저씨, 아줌마, 삼촌, 이모를 적어 내려가자 애나는 공책에 적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애나가 가장 당황했던 순간은 한국 친구 지수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줄 알았던 지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언니 몇 월생이세요? 애나는 3월 2호라고 답했고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는 7월이에요. 그럼 제가 동생이네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애나는 4개월 차이로 갑자기 언니가 된 자신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수의 오빠를 만났을 때 애나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오빠? 아니면 형? 아니면 이름? 지수가 웃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언니는 저희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시면 돼요. 제 오빠니까 언니의 오빠이기도 하잖아요. 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수학 문제보다 어려워요. 한국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호칭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의 위치, 관계, 상황에 따라 예의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외국인들은 이 복잡한 구조를 처음 접하면 당황하지만 이내 그 속에 깃든 한국만의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애나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지수네 집에 초대받았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수의 부모님이 현관까지 나와 맞아 주셨습니다. 지수는 애나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 가장 친한 친구 애나예요. 우리 딸 같은 친구예요. 그 순간 애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 같은 친구라는 표현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수 어머니는 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힘들었지? 우리 딸이 애나 얘기 정말 많이 하더라.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그리고는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내오셨습니다. 식사 내내 지수 부모님은 애나가 잘 먹고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계속 신경 써주셨습니다. 집에 갈 때는 과일과 간식을 가득 담은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기숙사 가서 먹어.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애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친구 부모님과 이렇게 깊은 교류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애나는 나중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호칭은 복잡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다. 오빠, 언니, 형, 누나. 이 모든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한국 사람들은 언어로 마음을 전한다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호칭 문화는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관계의 예술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애나는 한국을 떠날 때 지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를 부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이 단어 하나에 우리의 우정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 한국에서는 고장나면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게 먼저라고요. 이 가방 정말 살릴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다들 버리라고 했거든요. 미국 시애틀에서 온 리사가 서울 이대 앞에 작은 수선집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해진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20년 된 빈티지 가방이었지만 손잡이가 떨어지고 지퍼가 고장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 리사는 여러 수선집을 찾아갔지만 모두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수선비가 새 가방보다 비쌀 거예요. 그냥 새 걸 사는 게 나아요. 하지만 리사에게 이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대체할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한국 수선집 할아버지는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거 좋은 가죽이네요. 손잡이 새로 달고 지퍼 갈고 가죽 영양제 발라주면 10년은 더 쓸 수 있어요. 리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이면 돼요. 정확히 50분 후 리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버리려고 했던 가방이 새 것처럼 돌아온 것입니다. 손잡이는 튼튼하게 교체되었고 지퍼는 부드럽게 움직였으며 가죽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는 안감에 작은 구멍까지 꼼꼼히 집어주셨습니다. 얼마예요? 리사가 지갑을 꺼내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2만 원이요. 리사는 당황했습니다. 미국 돈으로 약 15달러. 미국에서는 상담비만 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저렴해도 되나요? 할아버지는 가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물건은 오래 써야지. 이 가방 할머니가 주신 거라며? 그럼 더 소중하게 써야지. 리사는 그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물건을 고친 게 아니라 추억을 살려낸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선 문화는 단순히 고치는 것을 넘어섭니다. 곳곳에 자리한 수선집들은 동네마다 둘, 셋씩 있고 신발 수선, 옷 수선, 가방 수선, 심지어 우산 수선까지. 못 고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외국에서는 가방 끈이 끊어지거나 바지 길이가 맞지 않으면 그냥 새 것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는 수선하고 고치고 다시 쓰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리사는 그 후로도 한국의 수선 문화에 감탄하는 경험을 계속했습니다. 청바지 밑단이 해져서 동대문의 한 수선집에 갔을 때 그곳 사장님은 단순히 밑단을 자르는 게 아니라 빈티지 느낌이 나도록 특별한 기법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요즘 이런 워싱 느낌 유행이잖아요.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멋있을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000원으로 낡은 청바지가 최신 유행하는 디자이너 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리사는 그 청바지를 입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 같아? 친구들은 100달러, 150달러를 외쳤지만 리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5달러도 안 돼. 한국의 수선 문화가 특별한 이유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장인 정신에 있습니다. 수선하는 분들은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담긴 사연과 주인의 마음을 함께 돌봅니다. 이 코트 결혼할 때 입었던 거예요?
그럼 더 신경 써서 해드릴게요. 이 신발 오래 신었네요. 애정이 많으시구나. 밑창 새로 갈아드릴게요. 리사는 한국을 떠나기 전 수선집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할아버지 같은 분이 미국에는 없어요. 이 가방 덕분에 할머니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건은 마음이야. 소중한 마음이 담긴 물건은 끝까지 지켜줘야지. 미국 가서도 그 가방 잘 써. 리사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물건을 버리지 않는 문화가 정말 멋져요. 정성과 기술이 담겨 있어서 새 것보다 더 특별해진 느낌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수선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더라고요. 아끼고 살리고 오래 사용하는 지혜. 그 글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수선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수선 문화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에 담긴 이야기와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쉽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치를 살리려는 지혜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리사는 지금도 그 가방을 메고 시애틀 거리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멋진 가방이네요.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이건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가방이에요. 그곳에는 물건을 살리는 마법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할머니와 한국 수선집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